안녕하십니까. 황양숙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개정세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진행했던 게 부가가치세 개정 사항을 진행을 했고요. 이번 시간은 소득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소득세 개정은 부가세 부분의 이슈가 간이과세자였다라고 하면 소득세 부분의 이슈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조심해야 되는 사항들이 조금 생긴 거,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조심할 거, 그리고 우리가 세법적인 부분에 시험 준비에서는 조심할 부분은 세무 2급까지는 좀 잘 안 내는데요. 세무 1급부터는 내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에도 바뀌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1년 만에 또 번복이 됐어요. 근데 이게 업무 담당자들은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가 업무에 쓰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직무 향상 부분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고 진급의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이직 목적도 있고 입사에 대한 목적으로 쓸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배워서 업무에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자주 바뀌면 사실 업무 다들 또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또 한 곳이 있어서 제가 볼 때도 이해가 조금 안 돼요. 왜 이렇게 자꾸 번복을 하는지. 네. 뭐 목적은 있어요. 이유는 명확히 있는데 한 번 잘 정해서 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자주 바꾸는 것 같아서 조금 골치가 아픈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부분이냐면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는 아마 강좌의 가장 마지막에 간주 임대료와 관련된 이자율 변경사항을 가장 마지막에 했을 거예요. 그러면 간주 임대료 이자율이 전년 대비 인하가 됐습니다. 1.8%에서 1.2%로 이제 내려가는데 그 부분이 부가가치세뿐만이 아니라 소득세나 법인세도 같이 적용이 돼요. 근데 제가 부가세에서 얘기했던 건 우리가 기중에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 공급 사업자가 가장 먼저 접하기 때문에 부가세 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소득세와 법인세 부분도 같이 중첩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법인세 쪽에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법인세 쪽에 가면 변경됐던 거 제가 법령을 읽어드리진 않죠. 위에 보면 법인세법의 개정상이다. 그러면 법인법 이렇게 되어 있고 소득세법의 개정이다. 그럼 소득법이고 0이 바뀌었다. 그럼 뒤에가 0 시행규칙이 바뀌면 칙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같이 들어오는 건 '아 같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인세 쪽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 강의를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니까 여러분 우리 이 개정세법 자료 다운로드 경로부터 말씀드릴게요. 뭐 홈페이지 다시 들어가서 보여드리는 건 안 할 거고요. 네, 부가세에서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자, 출판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도서출판 배움에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홈페이지 주소는 www.book.co.kr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료실이 오른쪽 상단 부분에 보일 거예요. 그럼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기타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 2021년 개정세법 관련 자료라고 해서 지금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PDF 파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건 공지해 드렸으니까 그거 내려받으시면 되고요. 부가세 개정세법 들으시면서 내려받으신 분들은 내려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꺼번에 통합 자료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저희 소득세 개정상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율 구간이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득세 같은 경우 또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좀 많죠. 그래서 이 특히나 소득세 같은 경우 개인이 벌어들이는 세금이잖아요. 그죠?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징수하는 세금이 소득세고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징수하는 세금이 법인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적게 버는 사람한테는 적은 세율을 그리고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세금을 더 많이 내게끔 해야 되겠죠. 그게 초과 누진세율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에는 우리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최소 6%부터 최대 42%까지 적용되는 우리 7단계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7단계 구조가 몇 단계로 바뀔 거냐면 8단계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8개 구간을 바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6%에서 우리 최대 42%로 바뀌는 부분이 우리는 아래쪽은 동일해요. 왜냐면 최고 세율이 조정됐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네, 그래서 45%까지 8개 단계로 움직입니다. 자격증 준비하신 분들은 7단계, 8단계도 기억하신 게 좋겠습니다. 사지선다 문제 지문에 이런 게 나오죠. 보기 지문에요. 자, 바뀐 부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존에 최고 세율이 42%가 얼마까지에 대한 기준으로 들어갔냐면 5억 초과 부분부터.
그러니까 3억 초과 5억 이하까지는 40%, 그리고 5억 초과분부터는 42%. 근데 이 부분이 다시 두 개 구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5억 초과 10억 이하까지는 42%를 적용하고, 그리고 10억 초과분부터는 45%를 적용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세율의 구간이 바뀌면 간이세액표도 바뀌는데요. 간이세액표에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건 고액연봉자들이 아닌 이상은 세율이 바뀌는 걸 못 느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부분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소위 말해서 연말정산 적용 부분에 큰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 6%부터 40%의 적용 구간은 바뀌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느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고액연봉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은 이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부분. 그럼 두 번째 개정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정사항은 금융소득 중에 배당소득 부분에 내용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인과세, 신탁소득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 배당소득의 유형에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반 배당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여러분. 그럼 일반 배당이 뭐냐면 우리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에 대해서 배당 주는 거, 그런 게 일반적인 배당이에요. 그래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 등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겠죠. 근데 이 부분에 추가되는 사항이 들어옵니다. 그 추가되는 사항이 뭐냐면 법인 과세 신탁 재산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분배금이 있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당 소득으로 보아서 세금 징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론 문제로 낼 수는 있겠죠, 여러분. 네, 다음 중 배당 소득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또는 이자와 배당 섞어놓고요. 성격이 다른 하나를 찾아라, 이런 문제도 출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낼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금융소득 중에 배당소득은 여러분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죠. 네, 이중과세. 자, 이중과세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당을 주식회사에서 받잖아요. 그럼 주식회사의 손익계산서를 펼쳐놓고 보았더니 맨 꼭대기에 매출액부터 등장을 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매출액부터 등등등등.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시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거기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영업이익에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서 누구를 차감하기 전,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이라고 해서 법인세 차감 전 순 이익이 있다라고 나오겠죠. 그럼 요걸 기준으로 우리는 열심히 법인세를 계산했겠죠. 사실 지금 회계기준상에서는 요 금액이 대상이겠지만 우리가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법인세 과세표준이 산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 법인세 비용을 무엇해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빼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단기에 얼마를 벌었다라고 하는 단기 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주주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배당을 줄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1000이다라고 가정을 세우고 법인세를 계산해 봤더니 100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1000에서 100을 빼서 당기 순이익은 900이겠죠. 그럼 이 900을 가지고 우리는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고요. 이들한테 배당의 소득이 생겼으니 우리는 배당 소득세를 징수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900이라는 금액을 놓고 보면 실제 법인한테는 뭘 징수했어요? 법인한테는 법인세를 징수했고요. 그쵸? 그리고 우리 개인 주주한테는 뭘 떼는 거예요? 소득세를 또 징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900은 벌써 1000에서 100을 빼고 남겨진 금액인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한번 뗐는데 또 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일 금액의 세금을 두 번 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가치세에 과세되는 부분의 대상에서 영세율이 이중과세 방지 때문에도 나와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그 이중과세를 방지하려고 보니 세금을 떼기 전으로 환원 조치해서 소득을 잡고 뒤에 가서 세액공제해주면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우리 배당소득 가산 적용이라는 부분이 들어와요. 이게 그로스업이라고 하는 제도이죠. 그러면 이 그로스업에 들어가는 부분에 우리 어떤 경우는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외되는 대상의 내용을 들어가서 봤을 땐 무슨 부분? 외국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다라면 그리고 출자 공동사업자가 받은 분배금이었다라면 이 부분은 그로스업 대상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됐을까요, 여러분?
이중과세 얘기가 생기지 않아요. 네. 왜냐면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세당은 실제 외국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징수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중과세 생기지 않죠. 그리고 출자 공동사업자는 우리가 개인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사업소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배당소득자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확정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로스업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그로스업 적용 제외되는 배당에 누구도 추가해달라. 우리 법인 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분배금도 우리 적용 제외되는 대상에 추가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 사항이 생겼다. 이제 첫 번째는 무슨 부분? 아, 배당 속에 추가되는 소득이 하나 생겼다. 그러니까 배당 소득이 하나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스업 적용 제외 대상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 아, 요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좀 많이 내지 않을까 싶어요. 제 기준에서는. 왜냐면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뭐 실무자들 강의든 자격증 강의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로소득이다라고 놓고 봤을 땐 일단 세금을 무엇하는 징수하는 소득. 우리가 세금 징수 대상을 과세라고 하죠. 자, 그리고 세금 징수를 국가가 포기해버린 거죠. 그거를 비과세 소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소득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의 합이 근로소득이라고 표현을 해드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 국가가 포기했던 비과세 소득 급여 명세에 안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우리 급여 명세 보면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수당, 보육수당 이런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여 명세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신고가 되는 소득으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급여 대장에 있는 부분. 그래서 과세와 비과세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근로소득에 들어가면 안 되는 제외소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제외라는 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제외로 들어가져 있던 부분이 무엇으로? 이 제외였던 부분 중에 일부분이 비과세 소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조항은. 그래서 비과세 소득으로 우리 무엇 되었다? 바뀌었다. 그런데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신설된다.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 우리 17회 요 사항이 신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인지 들어가서 봤더니 여러분 자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근데 1번에 있는 부분은 과세되는 소득이에요,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근로소득이 맞아요. 그리고 2번도 과세되는 소득이 맞습니다. 자, 3번도 과세되는 소득이 맞아요. 자, 그런데 이 과세되는 1번, 2번, 3번 중에 다만자가 붙었던 건 무엇한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 제외해라라고 했던 조항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다 제외자가 뒤에 붙어 있죠, 여러분. 아, 이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20년도나 19년도에 공부를 했다가 지금 다시 또 하는 과정이다라고 하시면 기존하고 구분점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다음 중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이런 부분을 많이 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이 다만자도 같이 들어갔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갔던 게 뭐냐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비에 대한 거, 경조금에 대한 게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종업원 결혼했다고 해서 회사가 축하한다고 축의금을 줬어요. 회사의 규정에 의해서 줬겠죠. 취업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취업규칙에 50만 원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50만 원 줬다. 그럼 그걸 우리 급여 자료 입력하는데 넣어서 경조사비를 입력할까요? 안 하거든요. 회사가 그냥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끝내버리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근로소득을 입력하지 않았던 거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제외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이 다만자가. 그런데 이 제외라고 했던 부분이 무엇으로? 아, 비과세로 우리는 신설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 근로소득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다만 제외가 아니라 비과세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 범위 규정에서 무엇하였다? 삭제하였다. 단서를 삭제했다는 얘기예요. 제외한다는 단서를 삭제했다. 그리고 비과세로 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그러니까 여러분 주택 제공과 관련된 건 과세소득 맞아요. 그리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들어가는 자금을 우리는 절이나
또는 무상으로 대여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있다라면 대부분 이런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무상이면 이자를 안 냈을 것이고 시중에 은행의 이자보다 저리면 나는 적게 냈다는 얘기겠죠. 그게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종업원이라든지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대해서 사용자, 회사겠죠, 여러분.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근로소득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요 과세되는 건 여전히 여기 있는 거예요. 과세되는 건 여전히 있고 누구는 제외시키세요라고 했던 건 단서를 쥐었다는 거죠. 지우고 어디로 뺐다? 비과세 소득으로 뺐다. 그리고 그들을 법에서 뭐라고 부르죠?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입니다라는 거로 빼버렸다는 거죠. 그럼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들어오는 비과세 소득의 첫 번째, 자, 주주가 아닌 임원이에요, 여러분. 주주가 아닌 임원. 자, 그래서 주주가 아닌 임원 또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등이 받는 우리 사택 제공이 결론적으로 여러분 무슨 얘기가 될까요? 주주한테 사택을 제공했어? 라고 하면 우리 그 부분은 과세소득으로 가야 되고 비과세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역설적으로 얘기해드리면.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액주주를 다시 얘기하긴 해요. 그리고 그 소액주주 규정이 또 올해 바뀌었어요. 그건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주가 아닌 임원 또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 제공 이익은 비과세 소득으로 빠진다. 근데 이렇게 사택 제공하는 건 사실상 급여에는 넣기가 조금 어렵죠. 네, 왜냐면 금액을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무엇하는 거예요? 사택 또는 뭐 기숙사를 제공한다 이런 식의 목적이니까. 자, 두 번째, 요 사택 제공 이익 중에 그거는 우리가 따져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무슨 부분, 회사가 사택을 지어져 있는 거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걸. 근데 빌리는 것도 있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또 따져볼 일이 생길 수는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중소기업입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중소기업. 자,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닌 비중소기업, 소위 말해서 일반 기업이라고 하죠. 그들은 과세소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기업은 무조건 과세소득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종업원이에요. 그러면 임원은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과 임차 자금 처리되어 이익은 비과세 소득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다음 세 번째,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중에요. 우리 연 얼마?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 근데 여러분 문제는 70만 원 이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70만 원이 넘어갔다, 초과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뭐가 된다? 과세되는 소득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 소득의 단서가 신설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종업원하고 관련돼서 돈이 지출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면 우리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부분입니다. 이 네 번째 부분은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개정세법 사항이 바뀌었다라고 설명은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자격증 준비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격증 말고요. 지금 업무적인 부분 때문에 개정세법 강의 들어오셨다라고 하면 업무적인 부분을 조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격증에서는 여러분 이 종전에 있는 사항 중에 누구만 출제를 하냐면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1번과 2번 사항밖에 안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야감 또는 휴일도 들어올 수 있고 연장도 들어올 수 있고 또는 심야라는 표현도 쓰죠, 여러분. 자, 그래서 휴일 연장, 심야,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가 되려면 생산직 등에 해당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범위가 무엇되었다? 확대되었다. 근데 이 생산직 등에 해당이 되더라도 비과세 기준과 비과세 한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과세 기준은 월 정기적인 급여가 얼마? 21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연도라고도 하죠. 직전연도 총 급여액이 얼마? 3천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했다라면 우리 연 얼마? 240만 원까지 무엇할 수 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죠. 다만 이제 이 240만 원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우리 광산 근로자하고요. 일용직은 이 비과세 한도 규정은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이라는 거죠. 네,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이 충족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 들어오는 적용 대상자, 사실 저는 적용 대상이 먼저이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표현해 드리긴 해요. 왜냐면 생산직 등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예 비과세 기준이라든 한도 기준이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법령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것 뿐이죠. 그러면 지금
적용 대상에 들어가서 봤더니 여러분 우리 요 부분은 과거부터 있었던 부분들에 이제 추가가 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또 추가가 됐어요. 그럼 광산이라든지 공장 등에 관련된 종사자 그리고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에요. 일정한 요건에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들도 해주겠다. 그래서 직종에 들어가서 봤더니 미용, 숙박, 조리, 음식, 매장, 판매 등에 해당되는 부분. 요거는 조금 더 넓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행규칙을 좀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사업자 요건에 들어가서 봤더니 해당 과세 연도에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과세 표준이 5억 원 이하였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우린 비과세 240만 원 해주겠대요. 연간 240밖에 안 해주는데 뭐 이렇게 까다로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2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1번, 2번은 안 바뀌는 거고요.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고 지금 3번에 있는 적용 대상이 2번이 바뀌어요. 그래서 2번의 내용에 가서 봤더니 직종이 조금 더 늘어났다. 확대되고요. 사업자의 요건이 무엇되었다? 삭제. 그러면 여기 사업자 요건에 대한 건 더 이상 따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거를 없애버렸다는 거죠. 기준 안 보겠다. 그리고 추가된 직종은 우리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라든지 관광 서비스 종사자, 그리고 과사 관련 단순 노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개정세법에서 모든 내용을 보여드리진 못해요. 네, 업무 담당자이시라면 반드시 누굴 확인하셔라? 시행규칙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체적으로 시행규칙에 있어요. 0에 가서 봤더니 큰 테두리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규칙에 들어가셔야 돼요. 규칙에 가면 세부사항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5번째 부분. 요거는 시험 준비하신 분들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론 문제 내기 딱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직무발명 보상금을 반드시 두 개로 구분해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직무발명 보상금은 두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죠. 무슨 부분? 아, 내가 지금 현재 근로소득으로 징수가 되는 소득을 볼 건지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징수되는 소득으로 봐야 될 건지 우리 실제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회사에서 내가 인사 담당자예요. 성과보상팀에 근무해요. 그럼 그분들은 원천징수를 할 때 무슨 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건지 결정하지 못하면 우리 원천징수 세개 다 뒤틀려요, 여러분. 원천징수를 잘못했다.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회사가 지는 거예요. 소득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예요. 자, 그러면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되는 게 맞는지 기타 소득 신고해야 되는 게 맞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고용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용 중이다. 그럼 근로소득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용의 관계가 끝났다. 퇴직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기타 소득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요건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요 부분에 또 다른 신고자를 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 과세 대상에 대한 기준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로소득 범위부터 먼저 볼게요, 여러분. 종전사항부터 보세요. 자,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근로소득 범위에 들어가서 봤더니 범위와 비과세를 놓고 보면 종업원이거나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받는 보상금 그리고 기타 소득이 되지 않는 기타 소득이 되는 보상금은 무엇해라 빼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비과세는 종업원, 대학의 교직원, 그리고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받는 보상금으로서 연 얼마까지 50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근로소득이 어떻게 바뀌냐면 범위 부분에 여러분 기타 소득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빼라라고 하는 걸 무엇으로? 아, 고용관계 종료 전 그러니까 회사에 근무 중이라는 거예요. 고용 중이다. 전 지급되는 보상금에 한정한다.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면 근로소득 보지 마세요. 이 얘기인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실무자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준비 목적으로 직무발명 보상금 이러면 감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회사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직무발명 보상금을 종업원한테도 주고요. 그만둔 사람한테 주기도 해요. 그리고 연구소 근무자한테 이걸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약에 의해서 그만둔 종업원한테도 주더라는 거죠. 근데 신고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걸 근로로 갈 수는 없잖아요. 기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럼 원천징수 세율도 달라요, 여러분. 근로소득이었을 때는 간이세표에서 징수가 되지만 기타 소득이었을 때는 20%의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반드시 구분 좀 잘 세워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문구가 명확히 들어와져 있다. 그리고 비과세에 들어가서 봤더니 여러분 자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받는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 여러분 누가 빠졌어요? 학생이 빠졌어요. 학생이 제외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그 학생 어디 갔냐고요? 학생은 기타로 빠져요. 그래서 학생이 빠졌다. 그러니까 개정사항에 근로소득 쪽에 학생이 안 들어오는구나. 됐죠? 네, 학생이 빠집니다. 기존에 학생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학생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빠지고요. 자, 그럼 기타 소득에 갈게요. 자, 지금 종전의 기타 소득에 봤더니 종업원, 대학, 교직원이 무슨 후? 퇴직 후에 받는 보상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구가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퇴직 후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퇴직 전일 거니까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문구를 달아버린 거죠. 그래서 퇴직 후에 받는 보상금. 비과세는 종업원,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 후에 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받는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 자, 요게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이 500만 원은 각각의 소득에서 500만 원이 아니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구분하실 건 내가 근로를 하다가 퇴직을 했다. 그러면 근로에서 나는 지금 400만 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았고 이게 비과세로 정리가 됐었다. 근데 퇴직 후에도 나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기타로 넘어갈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밖에 안 된다?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연간 500이에요. 그래서 근로와 기타를 더해서 50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되는 500만 원 얘기할 때 무슨 단서가 숨겨져 있냐면 우리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적용받은 건 무엇이라? 빼고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따로. 네.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요. 개정사항에 가서 봤더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이제 화면이 복잡하니까 지울게요, 여러분. 자, 종전상의 기타 소득 부분에 보면 학생이 없었잖아요. 비과세는 있었지만 그런데 여기에 알파되는 플러스 되는 게 생겨요. 그래서 학생이 받는 보상금도 무엇해라? 추가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었던 비과세 학생 빼버리고 지금 기타로 가고요. 기타의 비과세만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한 과세 범위는 기타로 넘어가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학생이 받는 보상금 추가시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에 학생이 들어온다. 근로소득의 학생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 후에 받거나 또는 대학의 학생이 받는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가 된다. 그리고 당연히 500만 원이 넘어간 건 과세되는 소득에 들어가야 되겠죠. 됐을까요? 이게 직무발명 보상금 구분점이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 현재 전산실무 쪽으로는 내지 않은 거로 기억합니다. 네. 그런데 이론으로는 내겠죠. 그리고 뭐 프로그램에서 지금 현재 실제 업무에서 쓰는 건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도 들어온다라면 시험 문제 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구 잘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론 문제로 출제할 것 같습니다. 이론 문제. 이 부분은 기준 명확화라고 하는데 기존에 이게 큰 문제가 됐을까 싶기는 해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근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명문화를 시켜줬겠죠. 네. 그래서 사와 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건 기존에도요. 제가 시험 문제 기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존에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왔었냐면 다음 중 어느 소득에 속합니까? 라고 하는 소득구분 문제를 많이 내요. 소득세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전 그래서 소득세 강의할 때 매번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이게 근로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을 못하시면 원천 징수 신고부터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 소득의 구분은 지금 누가 하는 것이다. 지금 소득자한테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원천 징수 의무자가 실질적으로 소득세한테 물든 아니면 본인이 결정을 하든 원천징수 의무자가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소득 구분에 대한 거. 그래야 원천징수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면 강의자를 놓고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강의를 하는 분들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이분들을 무조건 사업소득자로 할 수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이 강의자는 근로소득자도 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근로소득 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근로소득자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업소득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타 소득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라는 부분을 가지고 무조건 사업이야, 무조건 기타야, 무조건 근로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계약에 의해서 계약직이든 아니면 뭐 정규직이든 간에 근로계약에 의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근로소득자 여러분. 근데 나는 지금 먹고 사는 방법이 강의이다. 그럼 사업소득이겠죠. 근데 나는 원래 다른 걸 하고 있는데 강의 의뢰가 들어오면 가끔씩 종종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럼 기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죠. 원천징수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해됐을까요? 근데 이 부분이 서화 골동품이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구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하자라는 단서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오는 부분. 그래서 봤더니 자, 종전사항부터 먼저 볼게요. 자, 기타 소득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의 구분은 서화나 골동품과 관련된 양도 차액이 발생이 되면 당연히 세금을 징수해야 됩니다. 당연히 비과세도 있긴 해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는 거, 뭐 생존자인지 생존자가 아닌지, 그리고 얼마 이상인지 이런 거 다 따져야 되거든요, 기준점에. 자, 어쨌든 그런 요건 다 충족했다라면 과세가 되겠죠. 그럼 그거를 기타 소득으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책임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서 얻는 경우는 무엇으로 보는 게 맞다? 사업소득으로 보는 게 맞다. 맞아요, 여러분. 사업소득자 정의가 이거거든요. 사업소득자. 그래서 사업소득자 무슨 부분? 아니,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 책임하에 나 사업해요라는 거죠. 아니, 강의도 내 책임하에 내가 소득이 얼마가 생기고 내가 신고할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자, 그게 사업소득이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불명확스럽다라고 얘기가 자꾸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구분 기준에 대한 사실 판단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신설 사항이 생겼어요. 신설 사항이. 그래서 신설된 부분이고요. 과세 방법은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가 증명이 됐다라면 그 부분을 빼고 원천징수 세율 20%를 왜냐면 기타 소득이니까요. 자, 20%를 징수합니다. 과세 대상으로 들어오는 이 서화 골동품의 양도차액에 대한 부분은 점당 양도가액이 얼마 제가 아까 금액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6천만 원 이상인 부분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이상인 회화나 뭐 그림 그린 거죠, 여러분. 대생이라고 하니까. 자, 그런 미술품 그리고 제가 아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얘기했죠, 여러분. 그래서 생존 작가 작품은 또 못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한 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득세 강의할 때 이 부분 얘기할 때 여러분 죽은 사람은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금액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표현해 드리는데 어쨌든 생존 작가는 빠져요. 그리고 골동품이라고 분류되고 있는 건 제작 후 100년이 초과된 부분부터 세금을 징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종전 규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이 불분명스럽다라고 해서 신설된 부분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개정상을 가서 봤더니 기타소득 기준 명확하라고 해서 무슨 부분? 아예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의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분. 그리고 그 앞에 자기 계산 책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면 우리 뭐로 보는 게 맞다? 사업소득으로 보는 게 맞다. 우리 그림 그리시는 분들 그림 팔아요. 네, 그리고 미술 뭐 이렇게 본인들이 어딘가를 얻어서 뭐도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림 보여주면서 하는 것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부분이 안 나온다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뭐 1년에 몇 제품이 나올지 모르지만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다라는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뭐로 봐달라? 기타 소득으로 봐달래요. 기타 소득으로 봐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심할 부분이에요. 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인데에도 불구하고 기타 소득을 봐라. 그리고 단서답니다. 우리는 다만 이게 무엇으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당신이 뭘 가지고 있다라면 사업장. 제가 아까 자격증에 이 문제 낸 적 있어요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었냐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나 미술관 가지고 있어. 이런 미술관에서 그림 거래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나는 미술관을 가지고 있고요. 미술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림을 사고 파는. 그럼 여러분 미술관은 사업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미술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던 미술품은 뭐가 되고? 사업소득인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렇지 않은 건 뭐로 간다? 기타 소득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장 단서가 이제 붙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단 사업장을 갖추는 등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여기에 못 들어온다. 제외해라. 그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간다. 그리고 이 사업장이라는 부분에 대한 건 사화나 골동품의 거래를 위해서 사업장 등 물리적인 시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그렇게 인정하겠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미술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 왜 인터넷 사업자 등록, 인터넷 사업자 등록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의 시설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장 등의 물리적인 시설을 갖췄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여러분. 미술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반드시 조심하실 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존에는 이게 조금 불명확스러웠었고 우리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 사업으로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기본점을 준 거죠. 사업장 등록증을 가진 자 이렇게 아예 기본점을 준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론 문제로 내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세무 1급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 사업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시험 문제가 전산 실무에 나오죠. 이거 낸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내든 간에 단서만 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바뀐 규정들이 있으시니까. 뭐 어느 해인가 전속계약금이 기타였다가 사업소득으로 바뀌었을 때도 조금 뭐 우왕좌왕했었죠. 네, 법령이 바뀌었을 땐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7번째 부분.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론에서 낸다라고 하면 사지선다 문제의 단서 부분으로 낼 것 같고요. 업무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조항입니다.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말정산 신고하실 때 공제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2020년 소득분까지는. 그런데 우리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자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소득공제뿐만이 아니라 월세도 들어오기 때문에 세액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온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택 자금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법의 개정 내용, 저 이거 뒤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으면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 개정 내용에 보면 주택 임차와 관련된 부분, 여러분 저는 이거를 전세자금이라고 대체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게 있었다. 이거 소득공제 가능하잖아요. 외국인 근로자가 전세자금 대출받는 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여러분 집 안 사요?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이 있었다. 이거는 집을 샀다라는 거죠. 나 집 구입했어. 그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게 있어. 그러면 원금과 이자가 같이 나가겠죠? 우리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겠죠. 아니, 소득공제겠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월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도 우리 무엇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외국인 포함 조건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었으니까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 근로자의 요건을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외국인 근로자 한국에 일하러 오시면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를 하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디에 가서 일합니다라는 얘기하죠.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등록한 외국인 또는 우리 한국에 와서 사는 분들 있죠.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재외동포라는 표현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이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 국적 동포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으로서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직계 좀비스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본인이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자, 요거만 들어오진 않겠죠, 여러분? 지금 보면 신설된 거 봤어요?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부분은 주택 임차 차입금의 요건. 그러면 종전에 있었던 부분의 내용을 보면 우리 이제 내국인들만 해줬었으니까요,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들은 빠졌었으니까 그러면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분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야 되니까 추가되는 사항이 생기겠죠. 그래서 외국인의 경우는 전입일 판단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입일 판단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자, 주민등록 등본상에 전입일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할 때 주민등록 등본이라는 거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등록을 한 거니까요. 그러면 전입 날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전입이라고 우리 전입일이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내국인은 이거로 보시면 되겠지만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 이 전입일의 내용을 무슨 부분 체류지 등록일 또는 거소 신고일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셔라 라고 하는 부분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1번이 지금 현재 내국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입일 기준은 요거로 판단해 주면 된다. 그리고 당연히 본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썼을 때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데하고 주소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건 뭐 무조건적으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고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갈까요? 월세 부분에 대한 거. 자, 월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 지금 뭐 국민주택 규모 85평방미터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에 대한 부분이랑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가 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약서상의 주소지하고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된다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문제는 그 주소지 판단은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에 대한 조건들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지만 외국인 근로자 이 3번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외국인의 경우 주소지 판단 기준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상 등본 주소지는 아까 얘기했던 거 체류지 또는 거소지, 거소 신고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주소지랑 계약서상 주소지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주소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를 요거로 판단해라. 됐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격증 준비하신 분들은 누구만 기억하자. 이 보라색 박스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존 내국인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주택자금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부분, 월세가 포함이 되니까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누구도 지금 들어갈 수 있다. 외국인도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저축은 아니에요. 제가 저축은 써드린 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좀 기억하시고 지금 실무자이신 분들은 외국인 근로자들 요즘에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안내서도 잘 만들어 주시고 좀 내용들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죠. 2020년 연말정산에도 신용카드 부분 되게 복잡했죠. 네. 왜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에 대한 기간별로 공제율이 다 달랐었죠, 여러분. 그거는 2020년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법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지금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적용됐던 공제율은 그거로 끝내세요. 끌고 오지 않습니다. 2020년도로 끝 한시법이에요. 그래서 공제율은 바뀌지 않고요. 우리 공제받는 부분에 소비의 증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되는 신설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법을 조금 잘 구분해 주셔라. 그래서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공제에 대한 부분이 신설되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은 어떻게 많이들 알고 계시냐면 총급여의 몇 프로가 넘어가야 돼요. 25%가 초과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3천만 원의 총급여가 나온다라면 요 금액의 25%를 무엇하지 못하면 초과되지 못하면 우린 공제받는 금액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3천만 원 곱하기 25% 하시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750만 원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요 750만 원이 넘어가지 못하면 그래서 가끔 이거 모르신 분들은 아, 나 신용카드 썼는데 왜 공제 금액이 안 들어와요? 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25%가 넘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 25% 넘은 금액이 있으면 공제해 주겠다. 그거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공제율도 똑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공제율도 바뀌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 부분은 15%,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도서공연 미술관. 근데 이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되는 부분이죠. 그건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 자, 그럼 이거는 똑같이 들어가니까 제가 자동이라고 써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온다? 이 소비 증가분이라는 게 들어온다. 그래서 2021년 소비 금액 중 몇 년도 대비 2020년 대비 몇 퍼센트, 5%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얼마를 공제해 주겠다? 10%를 공제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10%짜리가 하나 더 신설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지금 여기 2020년 대비 5%를 초과했다라고 해서 나온 요 금액 있죠. 요 초과한 금액이랑 비교대치 금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2021년도 소비 금액이라고 했던 요 부분은 1번부터 4번까지 합비겠죠. 됐을까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2020년도에 우리 소비했던 금액을 계산해 보니 저는 1,000만 원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2021년도 우리 초과한 금액에 대한 걸 얘기해야 되니까 이 1,000만 원에 몇 퍼센트를 곱해라? 105%를 곱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럼 여러분 우리 1,000만 원에 105% 계산하실 수 있죠. 네, 1,000만 원 곱하기 105%. 그러면 1,050이네요. 그러면 저는 1,050만 원.
그래서 1,050만 원을 무엇하여? 초과하여 사용한 게 있다라면 그러면 제가 2021년도 1, 2, 3, 4 금액을 모두 다 합산해 보니 저는 얼마? 1,200만 원의 사용 금액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 1,050만 원 초과했네요. 그럼 요 금액의 차이. 그럼 얼마가 넘어가요? 150만 원 넘어간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 만자 안 썼지만 여러분 만자 써 있다고 봐주시고요. 그럼 150만 원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 몇 프로? 10%를 추가로 인정해 줄게. 그러면 15만 원 공제 대상 금액이 더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지금 현재 프로그램의 20% 규정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국세청의 서식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상 프로그램 개발자가 바꾸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10% 구간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이 10%는 사실 입력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옆에 공제 대상 금액 산출 부분에 뭔가 난이 하나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국세청 양식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와져 있는 프로그램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여러분 3월 1일이거든요. 촬영하는 시점까지는 현재 프로그램 업데이트 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어차피 여러분 시험을 보실 땐 지금 요 1번부터 4번의 입력에 대한 건 바뀌지 않아요. 네, 입력에 대한 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요 2020년도에 대한 금액이 들어야 되잖아요. 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서 반영해서 가져올 건지 넣는 자리. 그리고 여기는 합산이 될 거니까 합계 금액이 뜨는 자리가 있을 거고 얘하고 그럼 얘 지금 써드린 것처럼 이 금액을 입력했을 때 105분에 해당 105% 해당되는 금액이 나오는 자리가 신설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쓴 1,200이 들어오는 건 여전히 지금 1,200짜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랑 두 개 비교해서 150이라는 금액이 산출되고 10% 적용되는 난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난은 지금 현재 국세청 양식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업데이트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신설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이제 한도 금액을 얘기할게요. 자, 이 신용카드 수업하다 보면 제가 뭐 출판사 홈페이지 질문도 그렇고 수업받는 분들도 무슨 얘기 많이 하시냐면 25%, 총금의 25%가 끝나지면 다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한도는 반드시 머릿속에 가져가실 때 25%와 20% 혼선 빚지 마세요. 자, 우리가 공제 한도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요. 공제 한도는 여기 한도 부분을 누구랑 비교하는 거냐면 우리가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이에요. 그럼 그 미니멈은 지금 현재 내가 회사에서 받는 총 급여액이 있겠죠. 그 총 급여의 20%에 해당되는 금액. 전 요걸 1번 여기다 쓸게요. 요 금액과 급여 수준별로 나오는 한도가 있죠. 네, 한도. 그러면 저는 300만 원 등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무엇한 금액? 작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도 300은 넘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총급여가 지금 3천만 원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만 원짜 안 쓸게요, 여러분. 3천만 원 곱하기 20% 하면 얼마 여러분? 600만 원인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요 600만 원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7천만 원 이하이면 우린 한도가 얼마예요? 300만 원인 거잖아요. 됐을까요? 그럼 두 개를 비교해서 작은 거니까 미니멈의 금액은 얼마이다? 2번에 있는 300만 원까지만 공제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제 한도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총급여 20%가 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거 여러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300보다 적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종업원들이 이거 많이 물어봐요. 실제 실무자들은. 왜냐면 종업원들이 세법을 다 알고 있지 못하죠. 그분들이 업무자들이 아닌데요. 이해됐을까요? 이론에서 물어볼 때 25%와 20%는 달라요. 25%는 내가 공제 대상에 넘어갈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최저 사용액인 거예요. 최저 얼마는 써야 된다? 총급의 20%, 25%는 써야 네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까 75만 원, 750만 원이 넘어가지 못하면 공제금액이 0인 거예요. 한도에 들어올 이유도 없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한도를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들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 번 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그러면 요 부분에 우리는 무슨 부분? 항목별 100만 원 추가 조항이 있죠. 그래서 도서 공연에 100만 원,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 원. 그래서 제가 수험서를 만들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300만 원 등이라고 하고 최대 얼마까지를 받을 수 있다?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600이 얼마로 바뀐다? 700만 원까지로 바뀌는 거예요. 700만 원. 왜냐면 지금 여기 항목별 100만 원이 추가가 되면 여기 300만 원 기준으로 가면 우리 600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600에 소비 증가분 우리 얼마요? 전년 대비 105%를 무엇하면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 금액이 몇 프로? 10%를 더해 줄게. 제가 아까 그 15만 원 나왔잖아요. 근데 그 15만 원 중에 얼마까지가 최대다? 100만 원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100만 원 적용 조항이 생긴 거죠. 그래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급여 수준별로 공제 한도는 차등 적용이다. 그리고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700까지 받을 수 있다. 실무자들은 계산의 의미 또는 제가 비교하는 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외우시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가 더 늘어났다 정도는 최소한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개정사항 9번째 내용입니다.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적용기한 신설이란 부분. 이 적용기한 신설이 조금 말이 좀 많았던 거로 제가 알아요. 이걸 왜 만드냐? 그냥 무제한으로 가라. 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신설은 됐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문제점이 되면 뒤에 가서 또 폐지를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전자신고 세액공제 부분에 뭐가 있으시냐면 소득세나 법인세 전자신고 하시면 건당 얼마 받아요? 2만 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얼마 받아요? 1만 원. 그럼 부가세가 더 손해 아니에요? 근데 부가세는 여러분 확정신고가 2번이죠. 근데 소득세나 법인세는 확정신고 한 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둘 다 2만 원인 거예요. 왜냐면 1기 확정과 2기 확정이 있기 때문에 2번의 신고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결론적으로는 2만 원의 공제를 받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았었는데 여기에 신설이 돼요.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누구요? 우리 소득세법에 가면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죠, 여러분. 내가 집이 세 채가 있는데 그중에 한 채를 팔았다. 그럼 양도소득세,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 내셔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 건당 2만 원 공제를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왜 해줘야 했더니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활성화 목적으로 하겠대요. 그리고 이게 들어오면 사실상 이제 비교 대치에 대한 거 파악에 대한 게 좀 빨라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 거의 대부분 하고요.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고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신고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서 금방 끝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생겼고요. 그리고 우리 연간 공제한도 부분은 세무대리인이나 뭐 세무법인이라고 해서 나오는 요 한도 규정인데 요거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는 자체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자체 신고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위탁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으시니까 그런 경우들은 그들이 다 공제를 받아요. 네, 그래서 요 조항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신설이 된 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적용기한 신설이에요. 기존에는 언제까지 이 전자신고 세액공제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겠다. 이거 연장 안 되면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 세법 개정안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들어왔다. 최소한 그건 기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격증 준비하신 분들도. 자, 그리고 이제 월세요. 월세는 알려는 드리지만 시험에서 크게 손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월세와 관련돼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주택자이시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로서 라는 부분을 최소한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만 기억한다라면 사실상 시험에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소득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얼마의 소득을 버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제받을 수 있는 세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월세액의 얼마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총급 그러니까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우리 월세액의 10% 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월세가 무제한이 아니라 몇 번 얼마까지 750만 원까지죠. 네. 그래서 월세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받고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근로소득자만 해주는 부분이면 괜찮은데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우리 무슨 부분 근로자와 성실사업자라는 분들이 들어와요. 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해서 사업소득자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게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종합소득 금액에 대한 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종합소득 금액을 기존엔 이 5,500만 원 이하 조건을 4천만 원 이하자의 종합소득으로 환산을 했어요. 근데 이게 환산을 해보니까 4천만 원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상향 조정을 해줘야 되더라.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 4천만 원 이하자를 얼마 이하자로 바꾸겠다? 4,500만 원 이하자로 바꾸겠다예요. 그래서 요거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6월 달에 성실사업자 신고하는 분들이 지금 무슨 분 월세 등에 해당되는 이 공제당이 있었다라면 요 4,500만 원 이하자는 얼마 12% 그리고 6천만 원 이하자는 10%의 공제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연말정산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연말정산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 실무자들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1번째 나와져 있는 부분. 자, 11번째 내용은 우리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중간예납 제외라는 조항이 이제 들어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추가해요. 자,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뭘 하셔야 되나요?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 소득자는 무슨 신고를 한다? 우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간 예납이라는 게 있죠. 제가 신고한다고 했는데 신고는 아니고요. 개인 사업자는 중간 예납은 원칙이 무엇이다? 고지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고지 부분을 안 하고 나는 무엇 하겠다? 추계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고지가 원칙인데요. 이 중간 예납 고지 부분에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외되는 게 이자나 배당이나 근로나 연금이나 기타 소득에 대한 부분이라면 들어오지 말아라. 왜냐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여러분 사업소득자만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한다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득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가 있는 분들은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소득 중에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제외되는 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근데 여기에 하나가 신설이 됩니다. 무슨 부분? 우리 왜 사업소득자에 가시면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있죠, 여러분. 부동산 임대소득. 그럼 부동산 임대는 저는 이렇게 나눠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상가이냐 상가가 아니냐.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이렇게 구분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 이 주택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임대소득에서 발생된 부분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무엇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2천만 원 이하 조건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분리과세에 되고 있는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 임대소득자는 우리 무엇하지 않겠다. 중간 예납에 대한 고지를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중간 예납 대상에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중간 예납 대상에 제외 대상이 하나가 들어갔어요.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지금 이 부분에 들어간다. 됐을까요? 요거 사지선답 문제 내기 좋죠, 여러분. 네. 그리고 시험 준비하신 분들 최소한 기억하실 건 중간예나 고지에 무조건 들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이다? 사업소득자. 근데 그 사업소득자 중에 누구는 또 빼야 된다?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은 빼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낼 수 있죠. 자, 그 다음 12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명세서 등 제출 주기 단축. 여러분 제가 너무 자주 바뀌어야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지금 내용을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화면이 하나 더 넘어왔네요.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지금 현재 요거 사항도 조금 제가 1번, 2번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기존에도 당연히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급명세 제출은 언제 가는 게 원칙이다? 2월 말일까지예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가 원칙. 그래서 2년 2월 말일까지 해라.
다만 근로소득자이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로소득자이거나 퇴직소득자이거나 라고 하면 그들의 소득은 3월 10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월 말일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3월 신고자가 3월 10일까지 낼 수 있는 대상 소득이 있었던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무슨 부분? 일용근로와 관련된 지급명세 제출을 또 바꿔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용을 봤더니 자,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가 언제까지는 자, 2020년 2020년도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2021년 죄송해요. 6월 30일까지. 자, 6월 30일까지는 종전 규정을 갑니다. 요게 지금 현재 소득세법 규정 부분인데요. 법령에 요 문구가 안 들어와져 있더라고요. 현재까지는요.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서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분기별로 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근로에 대한 지급 명세서는 다른 소득처럼 1년에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를 1분기라고 하죠. 또는 1사분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4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는 2분기. 그리고 7월 1일부터 언제까지? 9월 30일까지는 3분기. 그리고 10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는 4분기. 그래서 이렇게 분기별로 냈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내라. 그리고 언제 내셔라?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그럼 여러분 우리 1분기라고 하면 우리 3월 31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니까 언제까지요? 4월 30일까지. 자, 7월부터 9월 달이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무엇할 수도 있어요.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해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날짜가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에 내라.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갔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분기별로 냈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무엇하겠다? 단축시키겠대요. 일용 근로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의 주기를 단축하겠다. 그래서 분기별로 내던 걸 무엇으로 내라? 매월로 내라. 매월이란 얘기는 이런 거죠, 여러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제출하는 시기. 2월 1일부터 우리 며칠? 2월 28일까지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일단은 종전의 규정은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이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겠네요. 그럼 7월 1일부터 7월 31일. 근데 여러분 요 1월 1일부터 2월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음 년도 이 법이 따라다닐 거니까. 그럼 7월 1일부터 7월 31일에 대한 부분은 언제까지 내셔라? 다음 달 말일 글씨는 안 바뀌었어요. 그럼 다음 달 말일이면 8월 31일까지 내야 된다. 그러니까 매월 내달라. 1년에 몇 번 내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12번의 신고가 있다. 제출이 있다. 여러분 이거 가산세 내잖아요. 네, 제출의 시기 어기면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2번의 제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내셔라. 그래서 원칙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 그래서 제가 8월 30일을 써드린 거고 휴업이나 폐업이나 해산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날짜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내셔라. 됐을까요?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 지급 명세서 제출의 시기는 분기가 아니라 무엇으로 바뀌었다? 매월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원천징수 소득은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가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특정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특정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에 들어오죠. 저 같은 사람. 저 강의하죠. 저는 특정 사업소득자에 속해요. 그래서 저한테 강의료를 준다라고 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우리 이제 3년 전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간이지급명세서라는 제출이 들어와져 있죠, 여러분. 이게 근로소득자하고요. 그러니까 상용직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자,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소득자 그 둘에 대한 것만 간이지급명세서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근로는 안 들어와요, 여러분. 사업소득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가 매 반기로 냈었습니다. 이런 매 반기라고 하는 건 6개월에 한 번씩인 거죠. 그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우리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이렇게 반기로 냈어요.
됐을까요? 그래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 자, 그래서 보험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뭐 방문 판매원 등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많이들 들어오실 수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분들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원칙적으로 내용을 가서 봤더니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마지막 달은 6월 30일이고요. 다음 달 말일이니까 7월 31일까지 내세요. 12월 달로 끝나는 건 다음 연도 익년 1월 31일까지 내세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휴업이나 폐업이나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에 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기간이 무엇되는 것이다. 단축시키겠대요. 그래서 반기가 아니라 무엇으로 매월로 바꾸겠대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도 몇 번의 제출이 있어야 된다? 12번의 제출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지금 2021년도 6월 30일까지는 기존 기준을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2021년 7월 1일부터는 이 부분이 들어옵니다. 요것 때문에 가산세 부분도 바뀔 거예요. 왜냐면 지급명세서 제출의 시기를 어겼다라고 하면 우리가 3개월 이내에 우리 제출하게 되면 감면 조항도 있고 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이제 뭐로 가요? 매월 내야 되는 분들은 매월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내용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 여기 개정의 이유를 보시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영향을 주는 게 좀 많아요. 네. 고용보험 부분뿐만이 아니고요. 뭐까지도 문제가 되시냐면 우리 그 소득이 적으신 분들한테 주는 혜택 있지 않아요? 네. 그쵸. 네, 그 부분 때문에 원래 간이지급 명세서가 들어온 거잖아요. 간이지급 명세서가 들어온 배경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슨 부분, 이들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 부분과 관련돼서 돌려줄 수 있는 세금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 간이지급 명세서가 들어왔던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분기로 냈던 거 또는 반기로 냈던 걸 뭐로 하겠다? 매월로 내달라라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네. 우리 장려 세제 지원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금 돌려받는 그게죠. 그 부분이 들어오죠. 그게 본인도 해당이 되고 자녀도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또 들어오는 제도가 있는데 소득 파악을 해야 나와지는 부분. 그게 1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 지금 분기별로도 신청이 가능하죠. 네,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영향을 줍니다. 자, 13번째 개정사항에 보시면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이다라고 했던 부분. 그러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부분에 불성실 가산세가요. 지금 이제 바뀌어집니다. 왜냐면 일단 제가 3개월이란 부분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1개월로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종전기준 먼저 볼게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제출과 관련된 불성실 가산세를 들어가서 보면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했다라고 하면 1%입니다. 원래 우리 안 내면 1%죠. 그런데 3개월 이내에 냈다. 그럼 지연 제출이에요. 그러면 우리 몇 퍼센트 감면해준다? 50% 감면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면 때문에 0.5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감면 부분에 여러분 지급사실 불분명은 못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류가 잘못됐다라는 부분들 또는 이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건 우리 감면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세의 경우에서는 우리 0.25% 지연 제출하게 되면 0.125%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우리 매월로 이제 바뀝니다. 매월로. 그래서 제출 기한까지 미제출했다 그러면 1%가 아니라 0.25%로 적용하고요. 그리고 3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죠. 분명히 앞에서 무슨 부분 3개월에서 1개월로 개정이 됐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 우리 50% 감면은 똑같이 적용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25%가 0.125%로 가겠죠. 그리고 지급사실 불분명에 대한 건 여전히 감면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0.25%. 그래서 이렇게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에서 가산세율은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업무 담당자이시다 또는 내가 자격증을 준비한다라면 조심할 건 뭘까요? 우리가 기존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다 동일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은 동일하지 않는 사항이 생기는 거죠. 간이지급명세서 말고요. 그냥 지급명세서. 근데 일용직이 분리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아, 가산세가 달라지네?
라는 거 정도는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기존엔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같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도 3개월이 아니라 우리 아니 그 부분도 이제 뭐로 바뀔 것이다. 우리가 분기로 냈었잖아요. 근데 분기가 아니라 매월로 내니까 그것도 감면에 대한 부분에 적용 기한도 3개월이 아니라 무엇으로 여기 1개월 이내란 부분에 여기 단서 달아드렸잖아요. 그게 요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3개월이 아니라 무엇으로 1개월로 개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면은 1개월로 같이 바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 신설되는 거. 요거는 한시법이에요. 한시법이어서 뭐 1년 정도 적용하고 이제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영세사업자들 제도를 조금 보완해줄 목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월 제출하고 있는 지금 명세세에 대한 가산세 특례가 신설이 됐다. 근데 이게 특례 조항인데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뭘 기억하셔라. 아, 한시법이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 대상에 대한 부분에 내용을 보시면 2021년도 7월부터 2022년도 6월까지 지급한 소득에 대한 부분이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한시법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 특례 신설. 그래서 일용근로와 관련된 지급 명세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지급 명세서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온 부분. 자, 소규모 사업자이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자가 들어오는 건 아니죠. 자, 소규모 사업자가 현행 제출 기한 내에 제출 시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과 관련된 가산세는 무엇 해주겠다? 면제해 주겠대요. 근데 그 면제가 우리 요 기간까지만인 거예요. 무제한이 아니고.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그 소규모 사업자가 요 규정인 거예요. 직전년도 상시 고용 인원 20인 이하. 직전년도 상시 고용 인원이니까 여러분 1월부터 12월까지 이 상시 고용 인원을 다 더하시고 나누기 12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20인 이하 사업자이다. 라고 하시면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들어가지 않죠. 로서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로서 원천징수세 반기별 납부자에 해당되는 사람. 자, 반기별 납부자이면 1년에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몇 번 낸다? 2번 낸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우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한 거 언제? 7월 10일 날 제출. 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거 언제? 2년 1월 10일 날 제출.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자를 소규모 사업자라고 불러주고 이들에 대해서는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 등이 일정 비율 이하에 해당이 된다라면 가산세 무엇 해주겠다? 면제해주겠다. 자, 그러면 지급사실 불분명에 대한 건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일정 비율이라는 건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 확인하셔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게 해당이 된다라면 가산세는 면제시켜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산세 사항이 다 꼈어요, 여러분. 네. 자격증 취득하시고 업무로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거 정말 많이 실수를 하세요. 실무자들 수업해 보면 바뀐 법들 너무 늦게 파악하시거나 하셔서 뒤에 계속 사고가 생겨요. 그리고 이 가산세 부분들은 안 내도 되는 가산세를 내는 거잖아요. 너무 아깝은 돈이거든요.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째 개정사항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건 금년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건 부가가치세법 얘기했을 때 세금계산서 개정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전자에 대한 의무 발급자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 계산서, 의무, 발급에 대한 개인 사업자 무엇하겠다? 확대하겠다. 자, 기존엔 무슨 부분? 3억이라는 기준금액 가지고 했었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누구에 대한 부분? 우리 법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 당연히 개인 전자계산서도 발급해라. 이거 그냥 사실 누구라고 보면 될까요?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은 무조건 전자계산서 발급해야 된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 중에 직전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익금액 3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얼마로? 2억 원 이상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확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법은 언제부터 적용한다고요? 2022년도 7월 1일자부터. 그러니까 2021년도 1월 1일부터 우리 2020 숫자가 이상해요. 2022년도 6월 30일까지는 기준금액이 얼마이다? 3억 유지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바뀌는 법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서에는 요 3억이 계속 기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2억으로 기억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3억이다. 업무자들은 미리 안내를 하시는 게 좋아요. 바뀌어가니까 조심들 하시라라는 얘기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15번째 얘기. 자, 이 15번째 얘기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사택 제공과 관련된 비과세 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무슨 부분? 자, 임원이다라고 하면 주주가 아닌 임원 또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해요. 근데 그 주주가 아닌 임원에 소액주주가 사실은 포함이 돼요. 그러면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기준을 어디까지 볼 거냐. 그래서 그 소액주주로 보는 기준이 올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어렵게 낼 때 내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보편적으로 많이들 모르시는 사항이에요. 제가 세무 2급부터 수험서의 아래쪽에 단서를 달아드리긴 하지만 그러면 그 수액에 대한 기준이 지금 시행규칙에 일단은 위임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시행규칙에 들어져 있는 부분을 가서 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자, 종전에 요 사택의 범위는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그러니까 사택이라는 표현인 거고 그 사택 제공 이익이 비과세가 적용되려면 지금 현재 소액주주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펜 기능 안 열어서 잠깐 넘어갔네요, 여러분. 자, 그 소액주주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기준점에는 기존에는 종전에는 어떻게 봤냐면 주식 총액의 1% 금액과 3억이라는 금액을 무엇해서 비교해서 적은 금액, 미니멈의 금액에 대한 걸 보유하고 있으면 우린 무엇으로 소액주주로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어차피 당연히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건 당연히 붙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자, 사택의 범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냐면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상 지배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로서 어차피 특수관계는 안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가족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지금 그들은 당연히 빠져야 되는데 우리 여기 3억하고 1%를 비교해서 미니멈이었는데요. 그렇게 안 가고요. 그 주식 총액의 1% 미만 보유로만 들어가요. 이해되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3억 기준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1% 미만 보유 기준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15에 있는 2는 삭제가 되고요. 9에 2가 신설이 되면서 법인세에 있는 내용들이랑 지금 통일시켜 버리는 부분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에 있는 규정은 어떻게 우리 시행령에 있는 기준은 삭제시키고 시행 규칙으로 넘어가면서 이 기준도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한 부분을 3억과 비교하는 건 없애버렸다. 1%만 봐달라. 됐을까요? 자, 소득세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나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려받으신 자료에 맨 뒤에 가면 챕터 4에 가시면 국세기본법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네, 그 국세기본법 여기서 같이 볼게요. 이건 이제 원천징수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자, 2020년도 개정 세법에 의해서 여러분 납부불성실이라는 표현이 바뀌었죠. 사실 납부에 대한 성실하지 못했던 부분인 건 맞아요. 근데 이 납부 불성실이라고 했었던 이 가산세 문구를 무엇으로 바꾸겠다? 우리 지연이라는 거로 바꾸겠다. 그래서 우리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거로 용어를 바꿔버렸죠. 그런데 2020년도에 부가가치세 쪽이라든지 이게 원래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이에요. 그래서 여기 국기법이라고 써드린 건데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이렇게 바뀌면서 원천징수 쪽도 바뀌었어야 되는데 원천징수 쪽은 안 바뀌었어요. 재밌는 거. 용어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원천징수 쪽은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용어를 2020년도까지 썼어요. 근데 우리 2021년도부터는 용어를 바꾸자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등 납부 지연가산세로 바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가산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 됐을까요? 네, 그래서 가산세 부분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시험에선 이런 문제를 잠깐 내요. 뭘 내냐면 이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요. 부가가치세에 가시면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있고 납부와 관련된 납부 불성실, 지금 뭐 지연으로 바꿨지만 그래서 신고와 납부 지연 가산세 두 가지가 같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원천징수는 신고 불성실이 아니라 납부 불성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원천징수와 관련된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다. 맞아요, 여러분. 납부 지연 가산세만 있는 거예요.
됐어요? 네, 납부 지연 가산세 말씀입니다. 근데 요런 걸 시험에서 내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인제 어찌 됐든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에서는 의미의 취지를 아느냐라는 걸 묻고 싶어서 그렇게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가산세 미납부 세액의 3%와 미납부 세액의 미납 밀수 곱하기 0.05 뭐 이거는 우리 만분의 2.5라는 표현이잖아요. 자, 요거 두 개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서 가산세를 적용하는 건 세무 1급에서 가끔 내죠. 근데 TAT 1급 준비하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TAT 1급은 자주 내고요. 전산세무는 자주 안 내더라고요. 근데 내주는 게 맞기는 해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는 내주셔야 돼요. 왜냐면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요. 나와져요. 우린 근데 너무 시험은 부가가치세 포커스가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가세 가산세는 정말 뭐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미친 듯이 낸다라면 원천징수는 잘 안 내는. 근데 세무 2급은 원래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세무 1급은 원래 시험 범위가 맞거든요. 근데 전산세무만 준비하다 보니까 전산세무가 빈도가 워낙 낮아서 많이들 못 보셔서 그 문제가 나오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근데 TAT는 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강좌에서는 소득세법과 관련된 개정사항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지금 현재 전산 실무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건 몇 가지 안 된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의 내용들은 많이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의 용어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무 1급 또는 TAT 1급까지 준비하신 분들은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된 부분들도 시험에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바뀐 변경들은 조금 더 숙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자는 버릴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버릴 수 있는 건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는요. 법인세법 개정사항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